한양에서 사흘거리 떨어진 충청도 산골 마을.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왔다. 첫눈이 내리기도 전에 바람이 먼저 죽었고 그 죽은 바람 사이로 냉기가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는 잎을 다 떨군 채 앙상한 뼈대만 남겨 서 있었고 우물가엔 벌써 살얼음이 얼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올겨울엔 누군가 죽겠다. 그 말이 씨가 됐는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될 운명이었는지. 그의 섣달 초사을 밤 마을 외곽 고갯길에서 흰 소복 차림의 한 젊은 과부가 쓰러졌다. 그녀의 이름은 이씨 마을 사람들이 과부댁이라 부르던 26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던 여인이었다. 손이 곱고 눈매가 단정했지만 그 단정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양반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천민도 아닌 어중간한 신분. 그저 가난하고 조용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여인이었다. 그날 밤 그녀가 왜 그 고갯길을 걸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한 사람만이 알게 됐다. 마을 박첨지댁 머슴 돌쇠. 가진 것이라곤 넓은 등짝과 우직한 두 다리뿐인 사내. 그가 그날 밤 고갯길에서 과부를 발견했을 때 눈보라는 이미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룻밤의 선택이 이후 조선 팔도를 뒤흔들 이야기의 시작이 됐다. 돌쇠는 원래 그 길을 걸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박첨지는 돌쇠에게 옆마을 김서방 집에 청을 전하고 오라는 급한 심부름이었다.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그 고갯길이었을 뿐이다. 운명이란 언제나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찾아온다. 고개 중턱쯤 왔을 때 눈발이 거세졌다. 손등이 얼얼하고 발가락 감각이 사라질 즈음 돌쇠는 길 옆 소나무 아래 뭔가 하얗게 뭉쳐있는 걸 봤다. 처음엔 포대기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것이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흰 소복에 풀어 헤쳐진 머리카락 눈에 반쯤 파묻힌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진 여인. 아이고. 돌쇠는 무릎을 꿇고 여인의 어깨를 흔들었으나 반응이 없었다. 손을 잡아보니 숨은 붙어 있었지만 얼음장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눈보라 속에서 세상은 그와 이 여인 둘뿐이었다. 돌쇠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것은 현실을 읽는 시간이었다. 과부를 건드리면 욕먹는다. 조선에서 과부란 존재는 묘했다. 불쌍하다고 말하면서도 가까이 하면 수군거렸다. 특히 남자가 과부를 돕는다는 건 그 자체로 구설수였다. 머슴 따위가 과부를 업고 왔다? 그건 그냥 욕이 아니라 매질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아무도 못 봤으니 그냥 지나치면 된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돌쇠는 여인의 몸을 뒤집어 얼굴을 확인했는데 입술이 파랗고 눈두덩이 파랬다. 이대로 두면 날이 밝기 전에 얼어 죽을 게 분명했다. 그는 코로 긴 숨을 들이쉬고 여인을 등에 업었다. 박첨지 댁에서 10년을 일하며 지게를 지고 소를 끌고 논을 갈던 그 등은 넓었다. 살점보다 근육이 많고 근육보다 굳은 살이 많은 그 등에 이씨 부인은 손뭉치처럼 가볍게 얹혔다. 이렇게 가볍나 사람이 이렇게 가벼우면 안 되는 것 같았다. 뼈가 녹아내린 것처럼 무게가 없었다.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했다. 눈보라는 갈수록 거세졌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발로 더듬어가며 걸었다. 등에서는 아주 가끔 여인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 숨소리 하나가 돌쇠의 발을 움직였다. 마을까지는 2마장 거리였다. 눈 속에서 2마장은 10마장이었다. 돌쇠는 한 번이 아니라 3번 쓰러졌다. 무릎이 까졌고 손바닥이 찢어졌다. 등에 여인이 흔들릴 때마다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 씨 부인을 잘 알지도 못했다. 얼굴이 예쁘다는 건 알았고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도, 남편이 요절했고 시어머니와 둘이 산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래도 등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인간이란 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옳은 일을 한다. 그것이 본능인지 양심인지 아니면 그냥 그 순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예감인지 돌쇠는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첫 번째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돌쇠는 그 집 살인문을 발로 찼다. 사람 살려요. 사람이 얼어 죽겠소. 문이 열리고 놀란 얼굴에 안악이 나왔다가 돌쇠 등의 여인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소란이 일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씨 부인은 그렇게 옹기 속으로 들어갔다. 돌쇠는 마당 한켠에 쪼그려 앉아 손바닥의 피를 눈으로 닦았다. 아무도 그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숨소리가 들렸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이씨 부인이 정신을 차리며 처음 한 말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됐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 등에서 향이 났어요. 머슴 등에서 무슨 향이 나겠냐고 사람들은 웃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은 진지했다. 분명히 났어요. 제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때도 그 향만큼은 또렷했어요. 그 말이 복선인지 아무도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모두가 알게 된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 건 눈 녹는 것보다 빨랐다. 사흘이 지나지 않아 온 마을이 알았다. 박첨지댁 머슴 돌쇠가 고갯길에서 과부댁 이씨를 업고 왔다는 것을. 수군거림은 두 갈래로 갈렸다. 한쪽은 이랬다. 가상하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다른 한쪽은 이랬다. 머슴놈이 과부를 업어? 어디 불순한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야? 선한 일을 해도 의심받고 의심받지 않으려면 아예 모른 척하는 게 나은데 돌쇠는 그걸 알면서도 했고 이제 그 결과를 온몸으로 받고 있었다. 박첨지가 돌쇠를 불렀다.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물고 있던 박첨지는 돌쇠를 위아래로 훑쳤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칭찬도 없었고 그냥 읽는 눈이었다. 과부를 업었다며. 왜? 돌쇠는 잠시 생각했지만 복잡한 말이 필요 없었다.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요. 박첨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라. 괜한 구설수에 나까지 휘말린다. 예. 그게 끝이었다. 돌쇠는 돌아서며 생각했다. 욕을 들을 줄 알았는데, 매를 맞을 줄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다. 박첨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나 조선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소인배였을 뿐이다. 이씨 부인은 사흘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원래 몸이 질긴 편이었다. 남편 병수발 3년의 시어머니 뒷바라지까지 아플 틈도 없이 살아온 몸이었다. 고열이 하룻밤을 넘기더니 이틀째 아침엔 식은땀으로 고비를 넘겼고 사흘째엔 멀건죽 한 그릇을 비웠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돌쇠를 찾는 것이었다. 마을 안악에게 물었다. 저를 업고 온 사람이 누구라 했지요? 박첨지댁 머슴 돌쇠요. 왜요? 인사라도 하려고? 예. 안악은 피식 웃었다. 머슴한테 인사는 무슨 그냥 넘어가요.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한테 빌미 줬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씨 부인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돌쇠는 외양간에서 소여물을 주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났다. 돌아보니 낯선 여인이 외양간 앞에 서 있었다. 연한 옥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 처음 보는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다.
고갯길의 그 여인이었다. 혹시 돌쇠 씨가 맞으신지요? 말투가 조심스러웠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이 돌쇠의 발끝 언저리를 맴돌았다. 돌쇠는 여물 바가지를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예, 맞습니다요. 그날 밤 저를 업어다 주신 분이 맞으시지요. 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씨 부인은 두 손으로 작은 보자기 하나를 앞으로 내밀었다. 변변찮은 것이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쇠는 보자기를 받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받으려다 멈췄다. 그런 거 안 받아도 됩니다요. 그냥 한 일인데. 이씨 부인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돌쇠를 봤다. 눈이 마주쳤고 딱 한순간이었다. 이씨 부인이 다시 시선을 내렸다. 그래도 받아주세요. 안 받으시면 제가 더 무겁습니다. 돌쇠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빚이 무겁다는 말이겠지. 은혜가 무겁다는 말이겠지. 근데 그 말이 왜인지 돌쇠 가슴 어딘가에 가볍지 않게 내려앉았다. 그는 보자기를 받았다. 감사히 받겠습니다요. 이씨 부인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돌쇠는 그녀가 살인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봤다. 보자기 안에는 직접 만든 듯한 버선 한 켤레와 손바닥만 한 약과 3개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보자기를 펼치는 순간 돌쇠는 멈칫했다. 그날 밤 등에서도 맡았던 그 향 냄새가 났다. 꽃도 아니고 향나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식 냄새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맑고 서늘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향. 이씨 부인 몸에서 나는 향인가. 돌쇠는 고개를 흔들었다. 머슴이 과부 냄새를 맡다니 생각만 해도 매를 맞을 일이었다. 그냥 약과에서 나는 향이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다. 그런데 그날 밤 돌쇠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넓은 들판에 서 있었다.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 들판 한가운데 흰 도포를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머리가 하얗게 셀 만큼 늙었지만 눈빛은 소년처럼 맑았다. 노인이 돌쇠를 봤다. 너 향 맡았느냐? 돌쇠는 꿈인 줄 알면서도 대답했다. 예. 그 향은 아무나 맡는 게 아니다. 그게 무슨 향입니까? 하여. 노인은 대답 대신 웃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환한지 들판의 복사꽃이 일제히 흔들렸다. 내 코가 특별한 게 아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내 운명이 특별한 게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꿈이 깼다. 돌쇠는 어두운 헛간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새벽 첫 닭이 울고 있었다. 그는 그 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했다가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박첨지 댁소가 갑자기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다. 마을에서 2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 그리고 박첨지는 이유도 모른 채 돌쇠에게 말했다. 야, 돌쇠. 이번 달 품삯 2배 줄게. 돌쇠는 영문을 몰랐다. 하지만 마을에서 제일 오래 산 곱사등이 높아 점순이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복이 들어왔구먼. 그 집에 복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노파는 돌쇠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근데 그 복, 네 건지 박첨지 건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 말의 의미를 돌쇠가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겨울이 물러가는 건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처마 끝 고드름이 낮 햇살에 한 방울씩 녹아내리듯 눈 덮인 논두렁 아래서 흙냄새가 올라오듯 봄은 선언하지 않고 스며든다. 그의 봄도 그랬다. 그리고 돌쇠의 마음도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마을에 두 가지 소문이 돌았다. 하나는 박첨지댁 쌍둥이 송아지가 무럭무럭 자란다는 것. 다른 하나는 과부댁 이 씨가 요즘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것. 두 소문은 아무 관계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마을에서 제일 긴 눈을 가진 점순이 노파마는 그 두 소문을 듣고 가만히 무릎을 쳤다. 역시 노파는 혼자 중얼거렸다. 복실이가 새끼를 둘 낳은 날이 그날이었지. 딱 돌쇠가 과부를 업어온 직후였지. 노파는 손가락을 꼽았다. 그리고 과부 얼굴빛이 돌아온 것도 그 즈음부터고. 노파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다. 하늘은 봄 하늘 특유의 파란색이었다. 겨울보다 높고 여름보다 맑은 그 파란색. 두 사람 사이에 기운이 흐른다. 돌쇠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는 그저 매일 아침 소를 끌고 들판에 나갔고, 낮에는 논둑을 고쳤고, 저녁에는 장작을 팼다. 10년째 반복해온 일과였다. 달라진 건 없었다. 아니,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었다. 박첨지 댁에서 이씨 부인 집까지는 마을을 가로질러 가면 5분, 논두렁길로 돌아가면 15분이었다. 돌쇠는 어느새 논두렁길로 다니고 있었다. 이유는 몰랐다. 아니, 알면서 모르는 척했다. 이씨 부인 집 앞을 지나칠 때 가끔 그녀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거나 나무를 다듬는 모습이 보였다. 돌쇠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발걸음이 조금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논두렁을 걷던 돌쇠가 이씨 부인 집 앞을 막 지나치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났다. 쿵 하는 소리와 그리고 짧은 신음. 돌쇠는 발이 멈췄다.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는 살인문 앞에서 헛기침을 했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하여. 대답이 없어 한 번 더 헛기침을 했다. 이씨댁 안에 계십니까 하여. 이번엔 소리가 났다. 발소리가 아니라 끌리는 소리였다. 뭔가를 끌며 움직이는 소리. 돌쇠는 살인문을 살짝 밀었다. 마당 한가운데 이씨 부인이 주저앉아 있었다. 장독대 모서리에 발목을 찧었는지 한쪽 발을 감싸 쥐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그 옆에 깨진 장독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하여. 이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다. 돌쇠를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발목 보여주십시오. 아닙니다. 정말 보여주십시오. 돌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무게가 있었다. 이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비켰다. 발목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돌쇠는 마당 구석 우물가에서 물을 떠왔다. 차가운 물에 헝겊을 적셔서 발목에 댔다. 이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돌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당에 봄볕이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우물가 버드나무가 연두빛 새잎을 내밀기 시작하고 있었고 어디선가 참새 소리가 들렸다.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씨 부인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돌쇠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요. 다친 사람 보면 고쳐주는 거지요. 그날 밤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돌쇠는 헝겊을 다시 적시며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요. 이씨 부인은 잠시 침묵했다. 저 때문에 마을에서 욕 들으셨죠. 욕이야 늘 먹는 거지요. 그래도 뭐가 달라집니까 하여. 이씨 부인이 낮게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올라가는 그 웃음을 돌쇠는 보지 못했다. 아니, 봤지만 보지 않은 척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씨 부인이 자기 이야기를 했다.
남편 이야기였다. 남편은 그녀가 18배 만난 사람이었다. 같은 마을 농사꾼 아들로 글을 좀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가난했지만 다정했고 못났지만 성실했다. 그 사람과 살면 평생 가난하겠구나 알면서도 시집을 간 건 그 사람 눈빛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 씨 부인은 먼 데를 보며 말했다. 근데 몸이 약했어요. 첫해 겨울에 기침을 시작했고 셋째 해봄에 갔어요. 자식은요? 없어요.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돌쇠는 감히 헤아리지 못했다.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지요. 이 씨 부인은 말끝을 흐렸다. 괜찮습니까? 하여. 이 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고 대신 하늘을 봤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쪽 하늘이 주황과 분홍으로 번지는 봄날 저녁 특유의 그 하늘. 봄이 오면요. 이 씨 부인이 말했다. 왜인지 더 쓸쓸해요. 겨울엔 원래 추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봄엔 다들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봄이 더 무거워요.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필요한 말이 아니었다. 그냥 들어야 하는 말이었다. 돌쇠가 일어선 건 해가 완전히 기울고 나서였다. 발목은 내일이면 좀 나을 겁니다요. 찬물 계속 드시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돌쇠는 살인문을 나서다가 멈추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봄이 무겁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요. 그리고 걸었다. 이 씨 부인은 그 넓은 등을 한참 바라봤다. 그날 밤이었다. 돌쇠가 헛간에서 잠을 청하는데 또 향이 났다. 이번엔 꿈이 아니었다. 똑똑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분명하게 그 맑고 서늘하고 따뜻한 향. 돌쇠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향이 어디서 오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사람에게서 나는 향이 아니었다. 인연에서 나는 향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점순이 노파가 돌쇠를 불러 세웠다. 마을 어기 팽나무 아래서 노파는 돌쇠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어젯밤에 향 맡았지. 돌쇠는 놀라 눈을 치켜떴다. 어떻게? 얼굴에 써 있다. 노파는 팽나무 껍질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말했다. 돌쇠야, 내가 이 마을에서 70평생을 살았는데 그 향 맡은 사람 딱 2번 봤다. 돌쇠는 숨을 참았다. 한 번은 우리 마을 김진사 어른이 젊었을 때 그분이 그 향 맡고 나서 한양 가서 과거 급제했지. 또 한 번은요. 노파가 돌쇠를 똑바로 봤다. 내 아들이다. 그 아이가 향 맡고 나서 3년 만에 죽었어. 마을이 고요했다. 바람도 잠시 멎은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여. 노파는 한참 만에 대답했다. 그 향은 하늘이 보내는 거다. 근데 하늘이 왜 보내는지는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어. 노파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잘 살아라, 돌쇠야. 내 앞에 길이 열리고 있는데 그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 돌쇠 귀 속에서 봄바람처럼 오래도록 맴돌았다. 봄은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것들은 언제나 시기를 부른다. 꽃이 피면 꺾으려는 손이 생기고 새싹이 돋으면 밟으려는 발이 생긴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인지 인간의 본성인지는 모르겠으나 머슴과 과부 사이에 봄이 깃든다는 건 그 자체로 마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었다. 소문이란 것은 참으로 기묘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피어나고 조금이라도 빌미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 돌쇠가 이씨 부인의 발목에 헝겊을 대준 그 오후의 일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물론 사실 그대로 퍼진 건 아니었다. 소문은 살이 붙는다.
처음엔 돌쇠가 과부댁 마당에 들어갔다더라였던 것이 하루가 지나자 꽤 오래 있었다더라가 되었고 이틀이 지나자 해가 질 때까지 있었다더라가 되었으며 사흘째엔 둘이 마주 앉아 뭔가를 도란도란 이야기했다더라로 풀어났다. 사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다. 박첨지가 돌쇠를 부른 건 소문이 본격적으로 퍼진 지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이번엔 사랑채가 아니라 광 앞이었다. 광 앞에 세워둔다는 건 체면을 차려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다. 돌쇠는 그걸 알면서도 고개를 들고 섰다. 굽히거나 비굴하게 처신하는 건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박첨지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다. 지난번엔 그래도 담뱃대를 물고 느긋하게 앉아 있었는데 이번엔 팔짱을 끼고 서서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그 미간의 꼴이 얼마나 깊은지 그 안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날 것 같았다. 야 돌쇠, 내가 뭐라고 했어. 과부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지. 마당에 들어간 건 다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요. 그냥 지나쳤어야지. 내가 뭔데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고 난리야. 사람이 쿵 쓰러지는 소리가 났고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요. 그 상황에서 그냥 지나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요? 박첨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것은 화가 나서 붉어진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할 말이 없어서 붉어진 것이기도 했다. 돌쇠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박첨지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도 박첨지는 알고 있었다. 옳고 그름이 밥 먹여주냐? 세상이 욕하면 다 끝이야. 세상이 욕한다고 옳은 일이 그른 일이 됩니까요? 이 새끼가. 박첨지는 결국 욕을 뱉었다. 그리고 돌쇠에게 사흘간 바깥일을 금지시키고 광에서 나오지 말라고 명했다. 근신이었다. 머슴에게 내리는 가장 가벼운 벌이자 가장 무거운 굴욕이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광으로 들어갔다. 사흘이 생각보다 길었다. 광 안은 어두웠고 퀴퀴한 냄새가 났으며 빛이라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느다란 햇살뿐이었다. 돌쇠는 멍석 위에 앉아서 그 햇살 한 줄기를 하루 종일 바라봤다. 햇살은 아침엔 동쪽 문틈에서 들어와 오후엔 서쪽 문틈으로 옮겨갔다. 그 이동이 시계였다. 생각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돌쇠는 자기 삶을 돌아봤다. 29회를 살면서 그는 한 번도 자기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도 있고 생각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은 것도 있었다. 머슴은 머슴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머슴이었고 죽을 때까지 머슴일 것이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주인 말 잘 들으면 그게 잘 사는 것이었다. 그런데 광 안에 앉아서 문틈의 햇살을 보면서 돌쇠는 처음으로 그 생각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이씨 부인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봄이 더 무겁다는 말, 쓸쓸하다는 말. 그 말을 할 때의 그 하늘을 바라보는 눈빛이 문틈 햇살 사이로 자꾸 어른거렸다. 사흘째 되던 밤 광문 아래로 뭔가가 밀려 들어왔다. 작은 보자기였다. 돌쇠는 어둠 속에서 더듬어 집어들었다. 무게가 가볍고 모양이 납작했다. 천천히 펼쳤다. 손바닥 크기의 천조각이었다. 그 위에 뭔가가 적혀 있었지만 돌쇠는 글을 몰랐다. 그러나 그 글씨가 무척 단정하다는 건 알았다. 삐뚤거나 흘려 쓴 글씨가 아니라 한자 한자 정성을 들인 글씨였다. 그리고 천조각 아래에는 삶은 달걀 2개가 있었다. 돌쇠는 그 달걀을 한참 바라봤다. 누가 넣었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았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마을에서 글씨를 이렇게 단정하게 쓰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고
자신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삶은 달걀을 밀어 넣어줄 사람도 한 명밖에 없었다. 달걀을 쥐었더니 아직 따뜻했다. 돌쇠는 그 온기를 손바닥 안에서 꼭 쥔 채로 광 안에서 혼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달걀을 먹지도 내려놓지도 않은 채로 그냥 그 온기 하나를 붙들고 있었다. 그게 밥보다 배를 채웠다. 근신이 풀린 다음 날 돌쇠는 마을 서당 훈장 박진사를 찾아갔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돌쇠가 박진사 앞에 선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박진사는 60이 넘은 노인으로 젊어서 과거를 보다 번번이 떨어진 뒤로 마을 아이들 글공부나 가르치며 사는 사람이었다. 성질이 괴팍하고 술을 좋아했지만 글에 관해서는 마을 최고 권위자였다. 돌쇠는 마당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훈장 어른,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요. 박진사가 마루에서 내려다봤다. 머슴놈이 나한테 무슨 부탁이야. 그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루 위가 잠시 조용해졌다. 박진사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돌쇠를 한참 들여다봤다. 그 눈빛에는 의아함과 호기심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머슴이 글은 배워서 뭐 할 건데. 돌쇠는 잠시 생각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광 안에서 받은 1000조각의 글씨를 읽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 과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또 욕을 먹을 것이었다. 그래서 돌쇠는 다르게 대답했다. 세상을 더 잘 살고 싶어서입니다요. 박진사는 콧방귀를 뀌었다. 하지만 술잔을 다시 들기 전에 말했다. 내일부터 새벽마다 와라. 밥 한 끼가 수업료다. 그날부터 돌쇠의 하루는 2시간 더 길어졌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박진사댁 마루에서 글을 배우고 밥 한 끼를 내고 박첨지댁으로 돌아와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몸은 더 고됐지만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다. 글자 하나를 익힐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달리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눈앞에 있던 벽에 구멍이 하나씩 뚫리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3주가 지난 어느 아침 돌쇠는 드디어 그 1000조각의 글씨를 읽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 봄이 조금 덜 무겁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짧은 2문장이었다. 그런데 그 2문장을 읽는 순간 돌쇠의 눈에 뭔가가 차올랐다. 눈물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웠고 아니라고 하기엔 분명히 뭔가가 차올랐다. 그는 소매로 눈가를 훔치고 1000조각을 접어 가슴팍 안쪽 깊숙이 넣었다. 그날 이후 그 1000조각은 돌쇠가 죽는 날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훗날 전해지지만 그건 아직 나중 이야기다. 마을의 시선은 갈수록 따가워졌다. 안악들은 돌쇠가 지나치면 수군거렸고 남정네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박첨지댁 머슴 중 가장 오래된 만드기는 어느 날 저녁 돌쇠 옆에 앉아서 진지하게 말했다. 돌쇠야, 내가 형으로서 하는 말인데 그 과부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여자는 내 여자가 될 수 없어. 신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과부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그 무게를 같이 짊어지겠다고 덤비면 너만 망해. 돌쇠는 만드기의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다. 틀린 말이 없었다. 오히려 맞는 말이 너무 많았다. 이씨 부인은 과부였고 돌쇠는 머슴이었다. 둘 다 조선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낮음조차 서로 달랐다. 남자의 낮음과 여자의 낮음은 방향이 달랐고 그 방향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선다는 건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돌쇠는 이렇게 대답했다. 형, 나 그 여자 좋아한다고 한 적 없어요. 만드기가 코웃음을 쳤다.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돌쇠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대꾸할 필요가 없었다. 자기 마음이 어떤지는 자기가 가장 잘 알았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든 간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머슴이 과부에게 마음을 품는 것과 그 마음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 사이에는 건너기 어려운 강이 있었다. 돌쇠는 그 강 앞에 서 있었다. 건널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건너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다만 강이 있다는 건 알았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뭔가가 있다는 것도. 그 무렵 마을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쉰 즈음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행색이 남루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보부상 같기도 하고 관가에서 내려온 심부름꾼 같기도 했다. 그는 마을 주막에 사흘을 묵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누가 이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냐고. 누가 이 마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냐고. 마을 사람들의 대답은 제각각이었다. 박첨지라는 사람도 있었고 훈장 박진사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악들까지 포함해서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하나 있었다. 돌쇠. 욕하고 수군거리면서도 막상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물으면 돌쇠라고 대답했다. 인간이란 참 묘한 존재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진심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낯선 사내는 그 이름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저녁 그는 박첨지 댁 앞에 나타났다. 돌쇠라는 머슴을 좀 만나고 싶소. 그 만남이 돌쇠의 인생에서 첫 번째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는 걸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다. 낯선 사내의 이름은 최석준이었다. 한양에서 왔다고 했다. 직함은 없었지만 말하는 방식과 앉는 자세와 눈빛을 굴리는 방법이 오래 세상을 겪은 사람의 것이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이 일부러 허름하게 입은 옷이라는 게 돌쇠 눈에는 보였다. 진짜 가난한 사람의 허름함과 가난한 척하는 사람의 허름함은 달랐다. 신발이 너무 깨끗했다. 박첨지는 낯선 손님이 머슴을 찾아왔다는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돌쇠를 불렀고 돌쇠는 흙 묻은 손을 바지에 훔치며 마당으로 나왔다. 최석준은 돌쇠를 보자마자 일어섰다. 머슴이 들어오는데 손님이 일어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박첨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봤지만 최석준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돌쇠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었다. 마치 사람을 읽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읽는 것처럼.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돌쇠는 무슨 소문인지 물었다. 최석준은 웃었다. 그 웃음이 어딘가 낯이 익었다고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꿈속 노인의 웃음과 닮았다는 걸 알아챘다. 복사꽃이 흔들리던 그 꿈속에서 눈빛이 소년 같았던 그 노인의 웃음. 눈보라 속에서 과부를 업어온 머슴 이야기를 들었소. 한양까지 들렸으니 소문이 꽤 멀리 갔지요. 박첨지가 옆에서 헛기침을 했다. 최석준은 박첨지를 보며 정중하게 말했다. 이 사람을 잠깐 빌려도 되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둘은 마을 어귀 팽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점순이 노파가 항상 앉아있던 그 자리였다. 노파는 그날따라 마치 자리를 비워준 것처럼 없었다. 최석준은 팽나무 뿌리 위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내 소개가 늦었군요. 나는 한양 유기전 포목상단 최가의 사람이요. 상단 주인 최영감의 심부름으로 여기까지 왔소. 돌쇠는 유기전이 뭔지 알았다. 한양 도성안에서 나라가 공인한 6개 상단. 조선에서 돈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 거기서 사람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저한테 무슨 일로요? 최영감이 사람을 찾고 있소. 최석준은 팽나무를 올려다봤다. 새잎이 돋아난 가지 사이로
파란 봄 하늘이 보였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를 알거나 모르거나는 상관없고 셈을 잘하거나 못하거나도 상관없소. 다만 한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전부요. 그런 사람이 왜 저입니까?요. 눈보라 속에서 과부를 업고 걸었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욕을 먹으면서도 굽히지 않았소. 광에 갇혀서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돌쇠는 입을 다물었다. 최석준이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것으로 읽혔다는 사실이었다. 최 영감은 평생 장사를 했소.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고 했소. 돈을 다루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라고.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사람 됨됨이는 가르칠 수 없다고. 그래서 됨됨이를 먼저 보고 나머지는 가르친다고 하오. 저는 머슴입니다요. 알고 있소. 글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습니다요. 알고 있소. 가진 거라곤 이 몸뚱이밖에 없습니다요. 최석준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그 낯익은 웃음을 지었다. 최 영감이 처음 한양에 올라왔을 때 가진 거라곤 무명 세필이 전부였소. 지금은 한양 포목시장의 반을 쥐고 있지. 가진 것 없다는 게 흠이 되는 건 가진 것 없으면서 게으른 경우뿐이요. 돌쇠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헛간 천장을 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봄밤 공기가 차가웠다. 별이 많았다. 밤하늘은 어두웠기 때문에 오히려 별이 잘 보였다. 돌쇠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다. 한양으로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 박첨지댁을 떠난다는 건 10년을 살았던 이 마을을 떠난다는 것이었다. 익숙한 밤냄새와 외양간 냄새와 아침 이슬 맺힌 논두렁을 떠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씨 부인을 떠난다는 것이었다. 그 생각이 가장 오래 걸렸다. 떠나야 하는 이유와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같은 무게로 가슴을 눌렀다. 한쪽을 덜면 다른 쪽이 기울었고 다른 쪽을 덜면 또 반대쪽이 기울었다. 돌쇠는 그 저울 앞에서 새벽이 올 때까지 앉아 있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올 무렵 마을 어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씨 부인이었다. 그녀는 새벽 우물물을 길러가는 길이었다. 물동이를 옆구리에 끼고 아직 어둑한 골목을 걷다가 헛간 앞에 쪼그려 앉은 돌쇠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왜 이 새벽에 밖에 계세요? 잠이 안 와서요. 이씨 부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돌쇠 앞에 섰다. 무슨 일 있었지요? 어젯밤 낯선 사람이 당신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마을 소문은 언제나 빨랐다. 돌쇠는 최석준의 이야기를 짧게 전했다. 한양 상단에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 자신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는 것. 이씨 부인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가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요. 이씨 부인은 잠시 침묵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반쯤 그늘에 가려 있었다. 돌쇠는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가세요. 이씨 부인이 말했다. 목소리가 낮고 평온했다. 떨리지도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오히려 돌쇠 가슴을 울렸다. 부인은요? 저는요? 이씨 부인은 먼 하늘을 봤다. 저는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도 계시고 제가 할 일이 여기 있어요. 근데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등이 아까워서요. 돌쇠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 눈보라 속에서 과부를 업고 걸었던 그 넓고 우직한 등. 그게 아깝다는 말. 그 등이 이 마을 머슴으로 늙어가는 게 아깝다는 말. 제가 돌아오면요.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이씨 부인이 그를 봤다.
돌아오면 그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씨 부인은 그 말을 끝으로 물동이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우물 쪽으로 걸어갔다. 새벽 어스름 속으로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졌다. 돌쇠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박첨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10년 동안 신세를 졌습니다요. 이제 떠나려 합니다요. 박첨지는 한참 말이 없었다. 담뱃대를 물었다 놨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길게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가려면 가. 근데 돌쇠야 잘 살아라. 짧은 말이었지만 돌쇠는 그 안에서 박첨지 나름의 진심을 들었다. 괴팍하고 체면을 밝히고 소인배 같아도 결국 이 사람도 돌쇠를 싫어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세상 눈치를 더 봤을 뿐이었다. 돌쇠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했다. 한양까지는 닷새 길이었다. 최석준과 나란히 걸으며 돌쇠는 생전 처음으로 마을을 벗어났다. 고개를 넘고 강을 건너고 장터를 지나쳤다. 세상이 마을보다 훨씬 넓다는 걸 발로 느꼈다. 길 위에서 보는 하늘이 마을에서 보는 하늘과 같은 하늘인데도 왜인지 더 높아 보였다. 최석준은 길을 걸으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 장사란 무엇인지, 물건의 값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사람을 어떻게 읽는지, 신뢰가 왜 돈보다 먼저인지. 돌쇠는 한마디도 흘리지 않고 들었다. 그를 배울 때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의 벽에 구멍을 하나씩 뚫는 느낌이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 한양 도성이 보였다. 돌쇠는 그 웅장한 성곽 앞에서 발이 멈췄다. 숨이 잠깐 막혔다. 처음 보는 거요? 최석준이 물었다. 예. 무섭소? 돌쇠는 고개를 흔들었다. 무섭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있어야 할 곳에 드디어 온 것 같은 그 이상한 익숙함이 있었다. 꿈속 노인이 말했던 것처럼 운명이 열리는 소리 같은 것이 들어가지요. 돌쇠가 먼저 말했다. 최영감은 60 중반의 노인이었다. 허리가 고닫고 눈빛이 날카로웠으며 말이 적었다. 돌쇠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쇠를 5분간 바라보기만 했다. 돌쇠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5분이 지나고 최영감이 말했다. 밥 먹었소? 예. 잘 곳은? 없습니다요. 그럼 오늘부터 여기 살면서 일하시오. 그게 전부였다. 면접도 조건도 계약도 없었다. 그냥 들어와서 살면서 일하라는 말. 돌쇠는 나중에야 알았다. 그 5분이 최영감의 면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면접을 통과한 이유가 눈을 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눈을 피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돌쇠는 최영감의 상단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사람이 됐다. 셈을 배웠고 글을 익혔으며 사람을 읽는 눈이 생겼다. 타고난 성실함 위에 배움이 쌓이자 그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힘이 됐다. 최영감은 돌쇠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맡겼다. 처음엔 창고 정리였다가 물건 운반이 됐고 거래처 심부름이 됐으며 어느 순간엔 독자적인 거래를 맡게 됐다. 3년째 되던 봄 최영감이 돌쇠를 불렀다. 내가 나이가 들었고 자식이 없소. 이 상단을 이어받을 사람이 필요하오. 돌쇠는 숨을 참았다. 당신이 맡아주시오. 그해 여름 돌쇠는 처음으로 고향 마을로 내려왔다. 한양에서 나흘을 걸어왔다. 예전엔 한양이 까마득히 먼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길이 익숙했다. 같은 길이었지만 걷는 사람이 달랐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점순이 노파가 팽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노파는 돌쇠를 보고 눈을 가늘게 뜨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왔구나. 예, 할멈.
얼굴이 달라졌다. 그렇습니까? 예전엔 착한 눈이었는데 이제는 착하면서 깊은 눈이 됐어. 노파는 팽나무 껍질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그 향 아직도 맡이냐? 가끔요. 어떨 때? 돌쇠는 잠시 생각했다. 옳은 일을 하려고 마음먹을 때요. 노파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무척 평화로웠다. 70평생을 살아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다 알면서도 모든 걸 내려놓은 그 평화로운 웃음. 그래, 그게 맞다. 돌쇠는 그날 저녁 이씨 부인을 찾아갔다. 3년 전 새벽 그녀가 돌아오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던 그 말을 돌쇠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가슴속 천조각 옆에 그 말도 함께 접어넣고 살았다. 이씨 부인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가 돌쇠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봄의 끝자락 저녁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다. 나물 다듬던 소쿠리가 살짝 흔들렸다. 어딘가에서 뻐꾸기가 울었다. 오셨군요. 예. 많이 달라지셨네요. 달라졌습니까? 이씨 부인이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었다. 3년 전 마당에서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던 그 웃음. 돌쇠는 그 웃음을 알아봤다. 돌아오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요. 이씨 부인은 소쿠리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돌쇠를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봤다. 저를 데려가 주실 수 있으세요? 돌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탁 하고 풀리는 걸 느꼈다.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소리. 아니,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소리.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딱 한 글자였다. 하지만 그 한 글자 안에 눈보라 속 고갯길부터 광안의 어둠부터 한양 도성 앞에서 멎었던 숨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그의 가을, 돌쇠는 이씨 부인과 혼례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한양 상단 주인이 됐다는 소문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래도 머슴 출신이 과부와 혼례를 올린다는 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돌쇠는 개의치 않았다. 예전에도 개의치 않았고 지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옳은 일을 하면 됐다. 그 단순한 원칙이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혼례날 저녁 돌쇠는 가슴팍에서 천조각을 꺼냈다. 3년 전 광안에서 받았던 그 천조각. 이제는 낡고 접힌 자국이 깊어져서 펼치면 금방이라도 헤어질 것 같았다. 그는 이씨 부인에게 그 천조각을 내밀었다. 이씨 부인은 그걸 보는 순간 숨을 멎었다. 이걸 아직도 처음 읽은 날부터요. 이씨 부인의 눈에 뭔가가 차올랐다. 돌쇠는 그 눈을 보며 말했다. 덕분에 이 봄이 조금 덜 무겁습니다. 그게 3년 전 그녀의 글씨를 그대로 돌려준 말이었다. 훗날 사람들은 돌쇠를 이렇게 불렀다. 한양 최가 상단을 물려받아 조선 팔도의 포목상권을 편 머슴 출신 거상. 글 한자 모르던 사람이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찌나 널리 퍼졌는지 충청도 산골 마을에서 한양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정작 돌쇠에게 물으면 그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눈보라 치던 날 밤 고갯길에서 한 사람을 업었소. 그게 다요. 사람들은 그 말을 겸손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 하룻밤의 선택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 긴 인과의 사슬이 시작된 건 결국 아무도 없는 고갯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그 순간이었다. 하늘은 공평했다.
다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일 뿐이었다. 그리고 돌쇠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그 낡은 천 조각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씨 부인 손에 남아서 그 집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졌다. 천 조각에 적힌 말은 단 2문장이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 봄이 조금 덜 무겁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